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은 도대체 어떤 사건입니까? 예, 먼저 안내 말씀드리면 네. 이번 에피소드는 저번 에피소드처럼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 재밌지 않은데 정말 중요한 일이라서 네. 제가 사실 막 빵빵 웃길 수 있는 소재 자체는 아니죠. 예, 뭐 굉장히 슬픈 일이고 네. 굉장히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먼저 미리 양해 말씀드리고 블랙리스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법원의 판사님들을 몰래 사찰해서 그거를 계속 인수인계를 해왔고 그 문서를 찾아보니까 우병우 민정수석하고 그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조실장님하고 서로 판결에 관해서 의견을 주고받고 또 그걸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우병우 민정수석 의견대로 판결이 절차가 진행이 됐던 결과는 모르지만 진행이 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냐면 작년 2월에 얼마 안 됐어요. 2017년 2월에 1년이 안 됐네요. 그죠? 그렇죠. 네. 1년이 안 됐습니다. 2017년 2월에 이탄희 판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 제2심의관으로 발령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2월 14일 날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인 그 이규진 고등법원 부장판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탄희 판사님을 불러서 인계받은 컴퓨터에 보면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파일들이 있다. 이 판사가 어차피 비밀번호 풀 거 아닌가? 그러면 거기 판사들 뒷조사한 파일들이 나올 텐데 놀라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 어떻게 안 놀라? 그러니까 이 판사님 그 말 듣고 놀라죠, 당연히. 그랬는데 그 다음날 이규진 상임위원님은 그 다음날이 2월 15일이었는데 인권법연구회가 법원행정처에 반발하는데 그 이에 반박하는 논리를 만들어서 전파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판사님이 그걸 듣고 도저히 그냥 계실 수가 없어서 그 다음 날인 2월 16일 날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와, 대단하신 분이네요. 강직한 분이네요. 진짜. 예. 이탄희 판사님은 지금도 다행히 사직서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금 법원에 아직 근무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다른 판사님들이 알게 됐죠. 알게 되니까 전국 법원마다 판사회의 열고 그러니까 그 법원행정처 당시 그 차장님 임종원 차장. 지금 현재 변호사죠? 예. 예. 직무에서 배제되고 그 조사위원회가 열려서 활동을 했습니다. 야, 근데 지금 그 보니까 그 이규진 부장판사 그 상임위원 같은 경우는 뒷조사한 파일들이 나올 텐데 놀라지 마요. 이 말 자체에서 예. 자기들이 한 행위에 대한 중대성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뒷조사라는 단어를 아예 썼어요. 그 이제 1차 그 조사 결과에서는 예. 이규진 부장판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이탄희 판사가 잘못 기억하는 것 거다. 그랬는데 맨 처음에 작년 봄에 조사할 때는 컴퓨터를 열어보질 못했어요. 그냥 왜요? 이규진 판사님 얘기랑 이탄희 판사님 얘기랑 또 주변에 있던 심의관들 얘기만 듣고 그냥 넘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규진 판사님이 내가 국제인권법 연구회를 좀 탄압하려고 한 건 사실이다. 요 정도만 이렇게 자백을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인정을 하니까 감봉 4개월만 징계를 받으셨어요. 꼬리 자른 거네요. 그죠? 뒷조사 파일 이거는 사실이 아닌 것처럼 묻어버린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조사를 할 때는 그 이인복 대법관님이 1차 조사위원회 위원장이셨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그 컴퓨터를 보지 못하시고 그렇게 조사를 하니까 사찰 파일은 이규진 상임위원이 없다 그러네? 하니까 그냥 없는 걸로 하고 뭐 컴퓨터를 뒤져볼 생각을 안 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탄희 판사가 얘기한 거는 뒷조사 파일은 이규진 상임위원이 없다 그러니까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 조사가 1차 마무리가 됐던 거죠. 제대로 조사를 안 했네요. 그죠? 결국은. 그리고 결론을 그렇게 내려버린 거네요. 당사자 진술만 듣고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네. 당사자. 근데 판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특히 저도 이걸 보고 굉장히 이번 조사 결과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그 이규진 부장판사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그 저도 재판을 여러 번 받아봤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그 양반이세요. 양반에다가 그렇게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막 그 불손하게 굴고 그런 피고인들 많이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최순실 대통령 같은 분들은 뭐 법정에서 안하무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피고인들이 어느 법원에나 하루에 한 명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피고인을 이렇게 타일을 내고 하고 예. 좋게 얘기하고 예.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조사하시는 분들도 이규진 부장이 평소에 굉장히 훌륭한 그렇죠. 분이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없나 보다. 그리고 본인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그때 또 회장이셨어요. 공교롭게. 자기가 회장인 단체를 자기가 탄압했다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걸 인정을 하니까 그걸 믿을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징계를 하고 그러면 컴퓨터를 보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그냥 그 믿고 넘어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냥 법원행정처에서는 이게 강제 수사가 아니니까 못 내겠다. 안 준다. 그러니까 그럼 안 주면 할 수 없지 뭐. 그러고 그냥 물러난 거예요. 그냥 진상조사위 이런 데서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분도 고등법원 부장판사인데 임종원 씨였거든요. 임종원. 예. 그 임종원 씨가 사직을 하고 네. 그 이규진 상임위원이 감봉 4개월 징계받고 네. 그리고 이탄희 판사님은 원직 원래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은 그 겸임하는 그렇죠. 법원이 있어요. 그분 지금 그 지방 법원이 예. 안양지원인데 안양지원으로 돌아가시고 그렇게 해서 1차 끝났죠. 네. 그게 이제 1차에서는 사실 뭐 한 분 감봉 4개월, 한 분 사표 내고 이걸로 네. 끝. 아무것도 이제 뭐 새로 드러나거나 이런 건 없고 이제 아니 드러나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에서 임종원 차장님 지시로 국제인권법. 이규진 상임위원이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못 열리게끔 판사들 보고 연구회 너네 하나씩만 가입해 왜 2개씩 가입해 이런 거를 이런 글을 올리고 그렇게 했던 거는 인정이 됐죠. 딱 그까지만 나온 거예요. 예. 근데 뒷조사 파일은 안 나왔죠. 근데 요번에 이제 이번에 나온 게 2차 조사인 거죠? 그렇죠. 그럼 2차 조사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이탄희 판사님이 빈말하실 분은 또 절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예. 또 이게 뭐냐고 그 추가 조사를 해야 된다고 의결을 했더니 법원행정처가 계속 모른 척했어요. 그냥 뭉갠 거네요. 예. 그때는 이제 법원행정처장님이 김소영 대법관님이셨는데 그래서 오현석 판사님은 인천지법의 오현석 판사님은 나흘 동안 단식 투쟁도 하셨어요. 추가 조사를 좀 제대로 해달라고? 예. 근데 그때 이제 국회가 열렸는데 김소영 법원행정처장님이 이분 대법관이신데 지금 현재 대법관이시죠? 예. 그때는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하고 계셨죠.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돌아가면서 법원행정처장을 하세요. 최근에 물러났습니다. 예. 어제 그저께. 그저께. 예. 그런데 국회에서 조응천 의원이 아니 그 오현석 판사 왜 단식하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가서 얘기 좀 들어본 적이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김소영 대법관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판사 원래 금식기도 한다. 그건 어머나 싸가지네 진짜 그거는. 이거는 조금 인품에 문제가 좀 있다. 그렇게 하시면서 비아냥되는 것도 아니고 9월 달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퇴임하실 때까지 아무 추가 조사도 안 했어요. 그냥 뭉개고 가버린 거네요. 예.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님이 이분이 또 굉장히 비범한 분이시거든요. 취임을 하신 다음에 다시 추가 조사를 명하셔서 민중기 선고법 부장판사님 또 법원 내에서 굉장히 신망이 두터우신 분입니다. 또 추진력도 있으시고 이제 그분을 조사위원장으로 임명하시고 조사를 명하셔서 추가 조사위원회가 그러니까 2차 조사위원회죠. 조사한 다음에 지난주 월요일에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에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죠. 김명수 대법원장이 시객에서 일선 판사들의 판심을 정확하게 읽고 계셨던 거네요. 그렇죠. 예, 이거는 해야 된다. 그래서 생각할수록 박근혜가 탄핵이 안 됐으면 양승태 후임도 박근혜가 또 그렇죠. 임명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도 뒤에 나와요. 예. 지금 뭐 인물이 어떤 인물이다 인품이 어떤 인품이다 얘기가 있는데 핵심은 컴퓨터인데 저는 컴퓨터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뭐 컴퓨터를 갖고 조사를 한 겁니까? 근데 이번엔 어떻게 됐냐면 김소영 법원행정처장님이 며칠 전에 물러나시기 전에 임종원 전 차장의 컴퓨터는 제출 안 하고 이규진 상임위원의 컴퓨터 기획 1심의관, 기획 2심의관의 컴퓨터만 제출한 겁니다. 그래도 제출했네. 컴퓨터 4대인데 세대만 세대만 제출한 거죠.
그게 어떤 의미죠? 좀 정리를 해준다면? 그러니까- 왜 4대 중에 3대만? 그거는 김 대법관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봐야 되는데 다음에 네. 한번 만나면 여쭤보려고. 임종원 차장 컴퓨터가 거기가 그래도 좀 높은 분이니까 예. 거기에 더 중요한 자료들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아. 왠지. 거기가 왕건이? 사실은 이제 임종원 차장님은 그 법원행정처의 그 대법관님 바로 아래 그 2인자 그렇죠. 격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모든 자료가 다 원래 차장님 컴퓨터에 모였다가 차장님이 법원행정처장님한테 뭐 구두로 보고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조사위원들이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주신 것 같긴 해요. 법원행정처 차장이요. 굉장히 실세입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 예. 차장이 대법관이 안 된 적은 몇 번 없어요. 없습니다. 거의 대법관 가는 코스예요. 예. 그럼 요번에 2차 조사에서는 컴퓨터를 제대로 뒤진 겁니까? 아니면은 일단 4대 중에 3대는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럼 예. 그 3대는 제대로 조사를 한 거라고 볼 수 있나요? 그게 또 이게 나라 거잖아요, 컴퓨터가. 그렇죠. 그 법원행정처 컴퓨터니까 일단 예산으로 구입했고 그리고 법원 청사 안에 있고 그리고 공무를 위해서 쓰잖아. 그리고 쓰는 사람들도 다 판사님들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용 재산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안에 무슨 뭐 개인적 파일을 저장하거나 사생활에 관련 파일을 저장하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걸 두고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님하고 부산고등법원의 이숙연 판사님인가 하고 또 울산법원의 또 어떤 부장판사님이 이거 영장 없이 왜 그걸 열어보냐는 거예요. 뭔 소리야. 그러니까 그분이 법원 그 조사하시는 분들이 대법원장의 명을 받았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 대법원장의 명을 받고 대법원장이 관리하는 대법원 소유의 컴퓨터를 열어보는데 그 전에 쓰던 사람 동의받으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렇죠. 일반 회사에서도 감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다 다 열어보죠. 열어보는 거지. 그리고 다른 행정부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왜 법원은 왜 영장이 필요해? 그 얘기를 판사님들이 하니까 진짜 미치겠는 거죠. 참, 진짜. 그때부터 좀 저도 낌새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님하고 부산고등법원의 그 여자 판사님인데 네. 그분들은 법원행정처에 근무하신 적도 있어요 또.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혐의 적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반발하기 전부터 그 판사님들이 어떻게 조사위원으로 일하신 판사님들이 어떻게 하셨냐면 키워드를 넣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에서 어떤 특정한 단어가 들어있는 파일을 검색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윈도우 검색기에 보면 그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걸 키워드로 넣어서 거기서 나온 파일들을 보고 그 파일의 제목만 보고 이거는 뭔가 문제가 되는 파일이겠다라고 판단될 때만 그 파일만 열어보신 거예요. 절대 다 디렉토리마다 다 들어가서 뒤져보신 게 아니에요. 아니, 윈도우 검색이 제대로 못 찾아요. 몇 개밖에 못 찾아요. 맞아요. 그것도 많이 있죠, 허접해요. 사실은. 게다가 또 뭐 비밀번호 걸린 건 아예 검색도 못하고 뭐 그럴 거다. 예, 그래서 또 비밀번호 걸린 파일이 600개가 나왔어요. 600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제목만 딱 봐도 문제되는 파일들이 있었어요. 그 제목이 뭐였냐면 인사가 들어가는 맞아. 인사모 관련 검토 +1 박땡땡.hwp 국제입법법 연구의 대응 방안 검토 괄호 열고 임종원 수정 괄호 닫고 HWP. 근데 이 세 번째가 제일 무서운데 국제인권법 연구의 대응 방안 검토 괄호 열고 인사 괄호 닫고 HWP. 이런 거는 비밀번호가 걸려서 내용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게 사실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뭐 일부 판사님들이 파일 공개, 컴퓨터 공개 안 된다. 영장 갖고 와라. 영장은 자기들이 아니 그 영장 어떻게 하고 와? 왜 영장이 왜 필요하냐고. 지금 영장 이야기하는 판사들은 그럼 이 사안을 수사 의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잖아 또. 그러니까 덮자고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보면은 항상 굉장히 이게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나쁜 지식인의 표시인데 그럼
이분들은 그 뒤에 대화를 안 해요. 영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만 딱 하지 영장주의가 영장주의니 또 조사위원회라는 관청이 어딨냐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 그러면 그 영장 청구권 있고 네. 강제 수사권 있는 검찰에 수사 의뢰하자는 거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는 아무 말을 안 해요. 야, 씨. 근데 정말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일단 판사님들 중에 일부분들이 그 컴퓨터 공개하면 안 된다. 왜 그때 비슷한 말이 표현이 그런 거였어요. 왜 남의 컴퓨터를 뒤지려고 그러느냐. 그 남해가 아니지 그러니까. 나라 거라니까. 그렇게 공사구분이 안 돼가지고 무슨 판결을 하겠다고. 게다가 또 사실 보수 언론에서도 이 말을 그대로 계속 받아가지고 반대를 했었고 2차 추가조사 나오고 난 다음에 조선일보가 그때 제목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블랙리스트 없다. 조선일보가 뭔데?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근데 그때 이제 경향신문이 이걸 제일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드디어 법원에 블랙리스트가 나왔다 이렇게 제목이 나오는데 조선일보는 블랙리스트가 없다 이렇게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블랙리스트 없다는 말은 문학의 때도 나왔었는데 아, 진짜 오늘도 술자리야? 아, 이거 뭐 쉬는 날이 없어. 쉬는 날이. 저 과장님,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뭔데? 출근환이요. 야, 그 이름만 들어도 술이 깬다. 이리 줘봐. 이거 한의사가 만든 거래요. 자기가 먹으려고. 이거 맛있는데? 몸에 좋은 맛이네, 이거. 이 이름 뭐라고? 내일도 어김없이 출근해야 하는 당신을 위해 한의사 이상진의 출근환. 네이버 메인 말고 꼭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셔서 출근환을 검색해주세요. 정치 신세계 숍에서도 구입 가능하십니다. 블랙리스트 없다는 말은 문학의 때도 나왔었는데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문서 제목이 블랙리스트가 아니다. 거의 뭐 그 정도 수준의 얘기인 것 같아요. 블랙리스트.xls 그렇습니다. 블랙리스트.hwp가 아니니까 블랙리스트가 아니다. 아, 참. 근데 그런 얘기 하다가 지금 지난주에 징역 3년 받았던 사람 4년 됐고 그렇습니다. 네. 일부 무죄 났던 사람 징역 2년 받고 다시 법정 구속됐어요. 귤 까먹는 분.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없다고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딱 그 보고서를 보니까 동향, 인권법 그리고 판사 이름. 그 판사 이름은 뭐 오현석 판사님 또 송모 판사님 이렇게 그 인권법에서 활발히 활동하시고 또 상고법원을 많이 반대하신 분들이에요. 참호 판사. 동향 이꼬르 사찰 아닙니까? 이건? 차성환 판사님 뭐 이런 분들. 네. 그래서 그러니까 키워드가 동향 인권법 오현석 차성환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서 그 결과만 그것만 했는데도 인권법 연구회랑 학술 대회를 어떻게 하면 와해시킬 것인가. 이걸 판사님들이 연구한 거. 야, 대단하다. 또 판사회의 대표자를 선거로 뽑았거든요. 예. 재작년인가부터. 예. 그 선거에 그 박노수 판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싫었나 봐요. 그 행정처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분이 되게 싫었나 봐요. 그분이 학생운동 하셨다는 이유로 싫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판사의 대표자 선거에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이렇게 박 판사님을 어떻게 하면 떨어뜨릴 것인가. 어느 대항마를 내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연구한 거. 판사들이 이건 뭐 이 국정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 법원 행정처가 국정원 하는 짓을 한 거네. 골 때리네요, 진짜. 이게 이제 제가 제 생각에 진짜 정말 저는 친법원 변호사예요. 저는 법원이 하는 얘기는 웬만하면 다 좋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변호사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맞아요. 친법원 기자, 예. 친검 기자, 친법원 기자 따로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세 번째가 정말 놀라운 건데 여보, 치약에 대한 2가지 착각이 있는데 알아? 치약에 대한 2가지 착각? 첫째, 거품이 많이 나야 잘 닦인 것 같다. 둘째, 매운맛이 나야 잘 닦인 것 같다. 그럼 거품 나고 매워야 잘 닦이는 게 아니라고? 당연히 아니지. 한 치약회사가 합성 계면 활성제를 빼서 출시했더니 거품과 매운맛이 없어진 후 매출이 확 줄더라는 거야.
오히려 합성 계면활성제는 치아 건강과 입냄새에 안 좋은데 말이지. 야, 완전 속았네. 그럼 무슨 치약을 쓰냐? 파인프라 치약. 파인프라 치약. 합성 계면활성제는 물론 에탄올, 사카린, 인공양, 타르, 파라벤, 그리고 가습기 성분으로 논란됐던 CMIT, MIT도 뺐대. 나쁜 건 다 뺐어? 그럼 뭐가 좋은데? 특허 2건에 기이한 고유한 기술로 프라그 제거와 시린이 구취에서 탁월한 효과를 준대. 그럼 사줘. 장바구니에 담아놨다. 질러. 당장 사야겠네. 파인프라 치약. 정치 신세계 샵에서 만나보세요. 어떤 이 별지에 나오는 문서인데, 보고서 별지에 나오는 문서인데, 판사님들 성함이 쫙 있어요. 성함이 쫙 있는데, 어떤 판사님은 이름이 빨간색이야. 헐. 어떤 사람은 이름이 파란색이야. 그리고 나머지 판사님들은 이름이 까만색이야. 그리고 옆에 비고란에 이 사람은 옛날에 우리법 연구를 했던 사람임. 또 이 사람은 옛날에 또 학생운동을 한 적이 있음. 또 이 사람은 밖에 사회활동을 전혀 안 하고 주변에 신망이 두터운 판사임. 이런 식으로 성향을 쫙 분류해놨어요. 이래도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신문 제목을 내면 어떡해요. 정확히 그게 블랙리스트죠. 그게 블랙리스트야. 근데 사실 이전에 그 행정부의 블랙리스트로 인해 가지고 김기춘이나 조윤선이 구속이 되고 실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판사의 블랙리스트를 만든 거니까 이것도 형사처벌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렇게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지시를 했으니까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그럼 그 지시하는 거는 직권남용죄가 되고, 또 이분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또 사상, 신조 이런 거를 사람 이름 뒤에 비고란에 쫙 적어가지고 정리해서 관리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거는 개인정보법 위반이 돼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돼요. 굉장히 형이 무거워요. 사찰을 행한 사람은요? 사찰을 행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문서를 작성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는 되죠. 네. 사찰을 시킨 사람은 직권남용죄가 되고. 그 사찰한 사람들이, 실행한 사람들이 지금 거점법관? 예. 거점법관으로 이름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 실제로 그렇게 거점법관으로 이름을 쓰고 그렇게 활동을 한 거예요? 이 새로 나온 용어입니까? 아니면은 뭐 원래 그 밑에서 쓰이던 용어인가요? 거점법관이라는 말은 제가 15년 됐는데 이번에 처음 들었고요. 근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 2016년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8월 24일에 그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파일에 나오거든요. 거기 나오는데 그 정은호 사태 일어나고 막 최유정 변호사가 막 그 수임료 너무 많이 받고 이래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니까 진짜 실제로 이건 나오는 말이에요. 주기적 점검 대상으로 법관의 업무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 심의관 출신 판사 등 신뢰할 수 있는 판사를 거점법관으로 삼아서 다른 판사들이 뭐 어떤 행동을 하는지 법관들이 가입한 다음 카페, 또 여성 법관들이 가입한 유스티티아라는 카페, 문제될 가능성이 많은 법관의 페이스북 등 SNS를 그 거점법관님들이 꾸준히 보시고 그 정보를 정리를 하는 거는 모니터링하고 정리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법원행정처에서 계속 알고 있자. 기획조정실에다가 보고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점법관을 뭘로 정의하셨냐면 법원행정처 심의관 출신 판사 님들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판사를 통해서 다른 판사들을 감시시키자고 하신 거죠. 야, 이건 법원행정처가 그냥 하나의 패거리 집단이 된 거네요. 아니 말이 좋아 거점법관이지 이건 뭐 그냥 프락치 아닙니까 그냥. 보호담당관제 같은 거잖아. 기무사 프락치지. 조직 내에 프락치 심은 건데. 야, 동료 법관이 동료를 사찰하는 거 아니야? 전 정말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여기서 거점법관 제도가 실제로 실행이 된 거지 않습니까?
문서를 그렇게 만들고. 그게 다 거점 법관들이 보고한 거 가지고 정리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진짜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이번에 안 아직 나왔어요. 발견이 안 됐어요. 발견이 안 됐어요. 이거 조사해 봐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거점 법관님들이 예. 어느 판사님이 어느 판사님 동향을 누구한테 보고했는지 그거 다 조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점 법관이 누구였는지도 아직 정확하게 지금 안 밝혀진 상황이잖아요. 그죠? 행정처 심의관 행정- 출신 판사님들은 일단 거점 법관이라고 봐야죠. 그죠. 그래서 예. 아까 말씀드린 심의관 컴퓨터 열려면 대법원 소유 컴퓨터를 대법원이 여는데 영장이 있어야 된다는 그 판사님들 있잖아요. 네. 그 판사님들이 법원행정처의 심의관으로 근무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근원이 거점 법관인 거죠. 네. 쉽게 얘기하면. 근데 정말 그 여기서 소위 거점법관이면 법원행정처 출신이고 심의관 출신이고 그러면 거의 고법 부장판사쯤 되는 급들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그냥 일반 평판사들이 가는 거예요, 심의관은. 예. 심의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총괄 심의관이 있고 앞에 숫자 붙는 제1심의관, 제2심의관 또는 그냥 심의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판사들의 10년차? 10년차? 11년차 판사예요. 맞습니다. 그래도 중견급은 되지 않습니까? 보통 그 심의관 거치고 나가서 부장판사로 승진해서 나가요. 아니 그렇진 않고요. 네. 보통 지금은 나가면 형사단독이나 민사단독을 나가죠. 지금은 그렇겠네. 많이 그게 예. 내려와서 적체가 좀 심해가지고. 적자. 예. 그래서 근데 이분들이 무슨 보고를 했는지 그거 다 조사해야 돼요. 그렇죠. 네. 야, 근데 저는 정말 좀 끔찍한 게 이렇게 자기가 거점법관이다 그래가지고 옆에 동료 판사들 동향 보고해라고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라는 걸 생각하면 너무 끔찍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셨는지 안 그러셨는지 조사를 해봐야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번에 영장 어쩌고 저쩌고 한 판사님들도 거점 법관으로 보고하신 게 있는지 그거를 밝히셔야죠. 사실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최초로 이거에 대해서 반기를 든 게 이게 그 맨 처음에 말씀하신 이탄희 판사님이라고 하셨나? 예. 그분이 충격을 받으신 최초의 판사님이고 이걸 최초로 공개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 법원행정처 심의관 인사를 어떻게 하냐면 이탄희 판사님이 제2심의관으로 발령되셨잖아요. 네. 그분이 내년에 제1심의관이 되고 다음에 또 판사님을 한 명 발탁해서 네네. 또 제2심의관을 시키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탄희 판사님이 2심의관으로 발령을 받으셨을 때 1심의관으로 발령받으신 판사님은 작년에 네. 2심의관이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때- 계속 인수인계하면서 그동안 쭉 판사님들이 열몇 분 돼요. 예. 그 열몇 분들이 이 문서에 지금 조사 결과에 나온 걸 보면 최소한 5분의 판사님이 그런 행동을 하셨어요. 이런 문서의 존재를 알고 이게 이 가지는 의미까지 알고 판사님들이 모르실 리가 없죠. 예, 이게 판사 뒷조사하는 거라는까지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인수인계가 이루어져 왔다. 그냥 진짜 굉장히 사무적으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다가 양식 있는 판사님 한 분이 드디어 나온 거. 그렇죠. 네 분은 적어도 네 분, 분이라고 하고 싶지도 않은데 네 명은 이 문서를 작성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지금 재판하고 있어요. 이런 판사님들 지금 판사직 물러나시고 변호사를 개업하더라도 잘 먹고 잘 사시는 거 아닙니까? 정관이고 받고. 그게 법원행정처 근무하신 판사님들이 굉장히 그 프라이드가 세세요. 자기는 엘리트대요, 엘리트. 그런데 법원행정처 근무했던 판사님이 어떤 한 분이 이건 제가 직접 들은 건데 법원행정처에 근무를 해본 판사가 대졸이면 그냥 판사는 고졸이다 이래요. 그 정도야? 그리고 또 무슨 얘기까지 이건 제가 한 사람 건너서 들어갔는데 다른 판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법원행정처 출신 판사, 심의관 출신 판사는 정관예우도 세게 받는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다 그러더라고요. 끔찍하다 진짜. 왜냐하면 저한테 얘기해준 판사님 심의관 출신은 아니시지만 자기가 심의관 출신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길래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신 행동이 이게 굉장히 범죄잖아요. 네. 이 범죄이기 때문에 일단 만약 실형을 받으면 실형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또 집행유예를 받으면 집행유예 기간 끝난 날부터 2년 동안 변호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꼭 형사처벌을 안 받더라도 공무원 재직 중에 위법행위로 인하여 그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아니면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관련만 되면 돼요. 네. 네.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정하다고 인정이 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등록 거부 이제 변협이 등록 거부하는 말이죠. 변호사협회에서 등록 거부할 수 있다 돼 있기 때문에 변호사 개업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있어요. 그 아까 말씀하신 데 1차 조사 결과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임종헌 차장님이 사표를 냈다 그랬었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그럼 그 사표 낸 임종헌 차장님은 지금 변호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하고 계세요. 변협이 그러면 등록을 받아줬다는 말이네요. 그러면은요. 그게 저도 변호사로서 굉장히 좀 안타깝고 아쉬운데 변호사협회에서는 등록 거부 의견으로 심사를 했어요. 근데 이런 어떤 사람을 변호사로 등록시켜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심사하는 등록심사위원회라는 기관이 변호사법에 나오는 법률상 기관인데 그게 대한변협 안에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변호사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판사도 몇 명 들어오고 검사도 몇 명 들어오고 또 법학 교수도 들어오고 뭐 기자도 한 분 들어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투표를 해서 그 7대1로 이렇게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그래서 등록을 받아줬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지금 밝혀진 결과가 그때 알려졌더라면 개업을 못했겠죠. 그럼 뭐 다시 뭐 등록 취소 심사를 한다던가 하는 방법도 있을 수 그거 있겠네요. 지금 할 수 있어요. 이번 조사 결과를 이번 다시 조사를 또 할 거기 때문에 이 조사 결과까지 다 합해서 보면 등록 취소 심사를 할 수도 있어요. 저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제가 개인적으로요. 예전에 그 선거법 위반 2007년도에 재판 받았는데 제 항소심 재판부 재판장이 바로 이분이셨어요. 임종헌 부장판사. 제가 출입기자 시절에도 서로 잘 알고 지냈던 분이고 한데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좀. 예. 유진 부장판사님 못지않게 그 평판이 좋은 분이세요. 근데 정말 좀 이분 스스로 이 사건의 진실을 좀 이야기를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기대하기는 힘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너무 법원이 큰 상처를 받고 있고 판사님들이 받은 상처가 또 우리 국가 제도가 지금 상처를 나날이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자수하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얘기를 있는 그대로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고백을 하셔야. 그런데 아예 조사도 하지 말고 덮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게 원세훈 사건 판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1심, 2심 넘어가서 엎치락뒤치락하고 이러면서 그 대법원이 이건 심할수를 쓴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지난주에 원세훈 씨가 그 처음 기소됐을 때 네네. 1심에서 정치 관여는 했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다. 이런 판결을 받았던 건 말씀드렸었죠. 네네네. 예.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그 말이 대법원 문건에 나와요. 이 법원행정처가 보고한 문건에 나와요. 그런데 그 이후에 2심에서 그 김상환 판사님이 그 정치 관여도 맞고 선거 개입도 맞아. 이렇게 해서 징역 3년 선고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법정 구속이 된 게 2015년 2월 9일이에요. 그렇죠. 3년 됐다, 그죠? 예.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날 작성된 문서가 하나 나왔어요. 2005년 2월 10일 날 작성된 문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첫째,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그 김상환 부장님 재판부 있잖아요. 그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했어요. 그 경위하고 파악한 내용이 나와요. 또 내용은 지금 공개돼 있네. 내용은 지금 공개 안 돼 있고. 그거는 뭐 판사님들 사생활을 뭐 팠나 보죠. 예. 둘째는 판결 선고 이후에 외부의 여론 동향을 이렇게 쫙 정리를 해놨어요. 그 사람들이 판사님들이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또
판사님들이 그 사건을 보도가 많이 됐으니까 보고 또 속 시원하다 뭐 이렇게 막 그 댓글을 많이 다셨어요. 판사님들이. 예, 코트 내에서 법원 내부 계시에 댓글을 다셨어요. 그 댓글을 또 누가 뭐라 그랬다 쫙 적어가지고 하신 거예요. 야, 그 우리 칠판에 누가 떠들었어요. 그 적어놓는 거 생각났네. 근데 진짜 그거 황당한 얘기죠. 그리고 왜냐하면 그 잠깐 엉켰는데 그 선거 개입은 아니고 정치 관여는 맞다 요 판결 있잖아요. 그 판결 보고 김동진 부장판사님이 지록 위마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가 맞아요. 징계 받았잖아. 정직 6개월인가 받았어요. 와, 말 한마디로? 진짜 판사가? 예, 인터넷에 글 썼다고. 코트넷에 글 그러니까 썼다고. 쉽게 해서 판결을 비판했다고. 동료 판사의 판결을 비판했다고 그거를 징계를 정직. 굉장히 세게 받으셨어요. 야, 근데 그랬는데 이렇게 징역 3년이 딱 선고되니까 그 징계받는 거를 보고 마음 아팠던 판사님들이 얼마나 속이 시원하셨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의는 살아있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 달렸어요. 근데 그거를 이 법원행정처 심의관님들이 다 받아 적어가지고 그 보고 문건으로 올린 거예요. 야, 아니 진짜 여기서 이 새끼들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법원 행정처에 있었던 그 심의관이라는 새끼들이 진짜 일선 법관을 개돼지로 보고 있었던 거야.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 아니 자기들하고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지. 동료 법관의 판결을 비판했다고 정직이 6개월이면 동료 법관의 동향을 파악하고 염탐하고 이걸 외부기관 청와대에다 보고까지 한 사람은 이게 뭐 그냥 파면이지. 예, 비례를 하면 파면은 거의 사형 수준이 있습니다. 진짜. 판사는 파면이 안 되지. 판사는 탄핵 되잖아요. 탄핵만 할 수 있어요. 아이씨 진짜. 근데 더 충격인데 이제 아직 충격적인 건 안 나왔어요. 아이씨 벌써 충격 받았는데. 예, 더 해보세요. 충격인데 항소심 판결 선고 전에는 이것도 그대로 제가 베껴온 거예요. 청와대 문의에 대해 우회적, 간접적으로 항소심 담당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렸고 네. 판결 선고 후에는 청와대의 희망에 대해 사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는 내용과 함께 우병우 민정수석이 딱 그렇게 나와요. 우병우 민정수석이 이런까지 그냥 딱 찍었어요. 큰 불만을 표시하면서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말 하고 곽병훈 법무비서관은 전원합의체 회부는 오히려 판결 선고 지연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의견을 피력했다는 말까지 나와요. 아, 진짜 다들 앉아서 법을 가지고 노네. 아이고. 참담하다. 근데 그 문건 뒤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또 이거 읽어드릴게요. 상고심 판단이 남아있고 청와대의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고 있는 국면. 화살표? 그러니까 라는 뜻이겠죠. 화살표. 발상을 전환하면 이제 대법원이 이니셔티브를 줄 수 있음. 상고심 처리를 앞두고 있는 동안 상고법원과 관련한 중요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추진을 모색하는 방안 검토 가능. 이렇게 적어놨어요. 지금 이 내용을 들으면서 사법부가 대한민국 헌법상의 상권의 하나가 아니라 일개 행정부의 부처로 스스로 전락을 한 모습이 지금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병우 수석의 진노를 갖다가 막 사법부에 전달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됐냐고 사법부가 막 대책 마련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와, 자존심도 없는 새끼들. 그래서 이제 이게 심할서라고 이렇게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이. 그렇죠. 이 정도면 심할서죠. 아니, 그러니까 너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병우 민정수석이 그 뒤에 어떻게 됐냐면 또 우병우 민정수석 원하는 대로 다 됐어요. 곽병원 법무비서관은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진짜 거의 바지야. 그러니까 최순실 대통령 밑에 박근혜 씨가 바지듯이 그 법무비서관님은 제가 볼 땐 바지야. 이분 뜻대로 안 되고 우병우 민정수석이 원하는 대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죠. 네. 그리고 보고서에 나오는 대로 보고서에는 또 지논 파일하고 시큐리티 파일 증거 능력이 문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그거 보고서에 나온 그대로
진원 파일하고 시큐리티 파일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파기환송됐죠. 그리고 그게 딱 5달 걸렸어요. 전원합의체 예. 협정석결을 한 거죠. 예, 5달 만인 2015년 7월 17일 날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됐잖아요. 그런데 우병우 민정수석이 뭐라 그랬어요? 전원합의체 회부해달라, 빨리 판단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대로 다 된 거죠. 야, 전원합의체는요, 보통은 뭐 우리 최 변호사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복잡한 사건, 그리고 대법관 간의 의견이 좀 엇갈리는 그런 사건, 그리고 중대한 사건, 이런 것들을 붙여요. 그러면 보통 선고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왜? 2년 걸리는 것도 봤어요. 예. 2년. 그만큼 중요하고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래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전원합의체 사건이 5개월 만에 끝난다고? 야, 씨. 이거 소부에 가도 5개월이면 진짜 빨리 끝나는 건데. 소부에 가도 5개월은 빨리 끝나는 거죠. 구속 사건이고 아닌 이상. 이거 그러니까. 구속 사건이 아닌 이상. 이거 구속 사건이니까 5개월 만에 끝내준 게 맞긴 맞겠다. 이거 잘라야겠다. 와, 이건 진짜 충격이다, 이거는. 그 대법관님들은 며칠 전에 기자회견 하시면서 저 전혀 영향받은 바 없다 그러셨다던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 생각에는 저는 대법관님들도 속았다고 봐요. 옛날 그 전에 판례에 의하면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좀 다른데 판례에 의하면 진원 파일하고 시큐리티 파일이 증거 능력이 없다고 충분히 볼 수 있어요. 다른 국가보안법으로 엉뚱한 사람 잡은 사건에서도 파일 입수된 거가 충분히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으면 증거 능력 부정된 예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병우 민정수석 얘기가 나오잖아요. 보고서에. 근데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건 빨리 해달라고 또 전원합의체로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얘기를 누군가 전달했겠죠. 임종원 차장이나 이런 사람이 전달했겠죠. 전달하니까 그럼 대법원장이 그렇게 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은 되게 쉬운 거예요. 대법관들은 어느 날 출근했더니 영문도 모르는 사건이 자기 책상에 뚝 올라와 있고 예전에 애초에 만든 그 문건 있잖아요. 네. 이 항소심의 문제점을 정리한 문건. 그 문건 같은 자료 보고서가 올라와 있으면 그냥 읽어보고 도장 쫙 찍는 거죠, 뭐. 그래서 대법관님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나는 밖에서 영향받은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흘러가고 막 조사 결과 발표 막 나왔고 그러는 와중에 기자회견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제가 보기로는 굉장히 본인들이 속았다고 본인들도 이제 어떻게 실제로 무슨 아무 얘기도 안 들었는데 그렇게 오해를 받고 계시니까 그렇게 기자회견 하시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마음은 이해하는데 그래도 너무 시기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대법원장이 그렇게 하기로 딱 결심을 하고 주심 대법관 그때 민희령 대법관이었어요. 소부의 주심 대법관이 민희령 대법관이었어요. 네. 민희령 대법관한테 이거 뭐 중요한 것 같으니까 전원합의체로 한번 올려봅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그러면 전원합의체 올리는 거죠. 그렇죠. 네. 보고서 13부 만들고 또 그 보실 그거 서류 네. 13부 만들어서 대법관 13부나 돌리면 그 대법관님들이 영문도 모르고 그냥 그 보고서 읽어보고 뭐 서류 읽어보고 이거 증거 능력 없는 거 맞네. 왜냐면 그 전에 판례가 많이 있어요. 예. 이거 없는 거 맞네. 없다고 볼 수 있겠네. 그리고 이걸 봐도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냥 도장 찍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3인의 대법관은 그 영문을 모르고 예, 그죠? 아니, 일종의 양승태 대법원장님은 아셨겠죠. 그렇죠. 예. 나머지 대법관들은 사실 그 민희령 뒤로 대법관님은 모를 수가 없죠. 그 뒤에서 돌아가는 그 내막을 잘 모른 채로 예. 그냥 일종의 범죄의 수단처럼 이용이 되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만약에 이게 더 조사를 해봐야 되지만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째 만약에 대법원장님이나 임종원 씨가
대법관님들한테 이거를 보고를 했으면 그거는 진짜 문제고 그렇죠. 판결에 영향을 그렇습니다. 외부 청탁을 예. 판사님들은 이 판사가 예. 대법관님들한테 전한 거니까 진짜 문제지만 만약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관님들을 대법원장님하고 법원행정처 차장이 속였다? 그것도 진짜 나쁜 거예요. 그렇죠. 이때 법원행정처장은 박병대 씨였는데 네. 만약에 그랬으면 그건 정말 나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게 나쁜지 모르겠어요. 부탁하는 게 나쁜 건지 아니면 판사를 속이는 게 나쁜 건지 또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판사가 속인 것도 아니고 판사가 대법관들을 속인 거. 그렇죠. 지금 이제 김영수 대법원장님이 2차 조사하고 3차 추가 조사를 명령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 3차 추가 조사에서 뭐 밝혀져야 될 부분, 뭐 조사 방법 이런 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대법원장님이 3차 조사를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놀랄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아니 저는 뭐 지금 나온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키워드 검색으로 찾아서 나온 것만 본 거예요. 그냥 얻어 걸린 거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근데 아까 그 카피님이 말씀하셨듯이 윈도우 검색으로 안 나오는 것도 많아요. 일단은 비밀번호 걸려 있는 거는 검색이 안 되지 않나? 근데 그건 제목으로 검색된 거죠. 아, 제목으로 검색되는 거. 근데 내용도 검색하고 뭐 다 해야죠, 이제. 근데 아까 비밀번호 안 걸린 거 그냥 얻어 걸린 파일이 이 정도인 거예요. 야. 그런데 만약에 비밀번호 걸린 파일에서 이건 뭐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사실 그러면 이거네요. 판도라의 상자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 그렇죠. 그죠? 그리고 지금은 기획 1심의관, 기획 2심의관, 그리고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규진 부장판사 PC만 열어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기조실 또 기획조정실에 거의 한정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나머지 이제 뭐 송무심의관실이라든지 거기다 무슨 짓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나머지 부서 그죠? 예. 그분은 법원행정처 차장이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 결국 임종원 전 차장 PC를 열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비밀번호 그냥 뭐 비밀번호 불어라 해서 비밀번호 받든가 아니면 뭐 저기 외부 회사 불러가지고 풀든가 뭐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비밀번호 다 풀어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겠고요. 그거 푸는 건 쉬워요. 그러니까 비밀번호는 그냥 다 풀 수 있잖아. 그 전산 담당관실 있으니까. 뭐 전산 담당관실에서 풀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HWP에 비밀번호 걸린 거는 푸는 거 되게 쉬워요. 그거 풀어주는 업체도 있고. 아이고 진짜 참. 네. 이게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도 뭐 한숨만 나오고 참 어찔어찔한데요. 이게 정작 그 사건의 당사자인 판사님들 같은 경우에 이 심리적 충격이 어마어마하실 것 같은데 일선 판사님들 여론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판사님들은 대부분 외부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안 만나시잖아요. 그렇죠. 네. 예. 만나봐야 뭐 변호사고, 예. 뭐 좀 어쩌다 뭐 검사고. 저 친한 친구 판사 있는데 걔 1년에 한 번, 잘해야 2번 그렇게 볼까 말까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막 여러 사람 만나고 다니면 안 되는 건 맞죠. 예. 좀 나중에 부탁받고 이런 거 그렇죠. 싫으니까 네. 좀 교우 관계를 되게 줄이고 이러시는 분들이에요. 수도승처럼 살죠. 예. 그런데 그분들은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동료 판사들이 제일 많이 만나는 그렇죠. 네. 예. 근데 그 동료 판사 중에 한 명이 내가 무슨 얘기하고 내가 뭐 하는지 법원행정처에 다 꼰지르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얼마나 충격이 크시겠어요. 쫓아가서 때려 죽인다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그 진짜 아니 그 동료가 동료를 지금 감시한 거잖아. 이 충격은 어마어마한 거지. 그리고 이걸 내부에다 프락치 심은 건데 이게 법원 행정처에서 조직적으로 심은 거고 그걸 갖다가 계속 보고를 받아서 잘 정리해서 법원 행정처 차장 컴퓨터에다 차곡차곡 쌓아놨다는 게 지금까지만 나온 이야기지 않습니까? 법원에 그걸 실제로 보고를 받아서
관리 방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보 수집을 활성화하자는 내용의 내용의 어떤 성격이었어요. 기한문 성격이었는데 실행됐는지 또 실행된 결과물이 있는지 그런 거는 임종원 차장 PC를 조사해 보면 알 수 있겠죠. 임종원 전 차장 PC를 반드시 열어야 된다. 오늘 결론은 그걸로 귀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또 제 생각에 또 중요한 점이 뭐냐면 국민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판사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거는 맞죠. 네. 맞지만 그분들도 다 기본적으로 공직자입니다. 공직자. 그렇죠. 저희가 어떤 일을 하라고 그 권한은 다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저 새끼들 원래 그래. 이렇게 무관심해지시면 안 돼요.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일수록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되는지 계속 알라고 하셔야 돼요. 나 몰라도 뭐 알아서들 잘하겠지 이래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일이라서. 그러니까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일이라서 지금 팟캐스트도 네. 따로 나오게 된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법원에서 정말 흉악한 짓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걸 판사들 뒷조사한 파일이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 하신 분 있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당장 사표를 내고 그거를 공개하신 이탄희 판사님 같은 분도 판사시거든요. 그렇죠. 또 금식기도 한다는 비아냥까지 들으면서 끊임없이 자기 목소리를 내신 오연석 판사님 같은 판사님도 판사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 문건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 판사님들이 다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고 다 판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판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법원은 다 그래 하고 국민이 포기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예. 바깥에서 그분들이 사법부 안에서 싸울 수 있도록 바깥에서 힘을 보태줘야죠. 실어드려야죠. 오늘 좋은 말씀 많이 잘 들었습니다. 저 관련해서 커뮤니티 여론 이것저것 좀 둘러봤습니다. 먼저 윤카피 소장님 먼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MLB 파크에서 화제의 글이 하나 올라와서 댓글 토론이 아주 뜨거워졌었는데요. 박팽년 님이 쓴 글입니다. 사법부 독립을 위해 국민들이 직접 선거로 선출을 하거나 사법부 구성원들이 선거로 대법원장을 선출하는 게 어떠냐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정말 각양각색의 댓글 토론이 이어졌었는데요. 임시조치님은 사법부 구성원이 대법원장을 뽑는 건 특권을 부여하는 거다. 오히려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여행가자님은 이 경우 사법부가 판사들의 이권 조직이 된다. 이런 의견도 또 있었고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면 소수자 권리 보호 측면에서 취약해진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영식 변호사님은? 그게 옛날에 사법부를 선거로 선출하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미국의 대부분의 주 법원 판사는 대부분 다 선거로 선출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2공화국 때 대법원장을 변호사 자격 있는 법조인들이 선거로 뽑게 돼 있었어요. 한승원 변호사님 책에 보면 그 선거를 하기 위해서 근무하시던 곳에서 서울로 올라가는데 5.16 혁명이 나서 도로 돌아오신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도 선거를 하진 못했죠. 실시를 못했네요. 예, 실시하는 날 5.16 났다고 돌아오셨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해요. 막강하죠. 모든 걸 다 갖고 있잖아요. 말씀드렸듯이 모든 판사의 보직권, 또 판사의 임용권 이런 거를 보직권과 어느 판사를 어느 법원에 시키고 어느 판사를 영장실질심사 시키고 이런 거를 대법원장이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집중되어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이건 개헌을 해야 돼요. 그러게. 헌법 사항이라서.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제도에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런데 기왕 우리가 개헌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번에 조사를 한 결과를 두고 국민들이 판단을 하실 거예요. 도저히 이 사람들 도저히 안 될 사람들이구나 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는 사실 소수자 보호의 면에서는 네. 선거가 꼭 좋은 건 아닙니다. 네네. 이거는 조금 더 하여튼 앞으로 토론을 좀 해봐야 될 사안인 것 같아요. 더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근데 무조건 판사를 선거로 뽑으면 안 된다. 그것도 제 생각에는 그거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생각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법권은 너무 중요한 권력이기 때문에 선거로 뽑는 나라가 일단 많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해봤고, 세 번째는 뭐냐면 대법원장 권한이 너무 과다해서 문제인 거지. 미국 같은 경우는 모든 판사를 대통령이 또 임명하거든요. 대신 종신제긴 한데. 네, 그렇죠. 근데 네. 예를 들면 워싱턴 DC 지방법원 판사는 누구를 내가 임명한다 그러면 내가 임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혼자 마음대로 못하게끔 상원에서 동의를 받아야 돼요. 네. 파일 이거는 사실이 아닌 것처럼 묻어버린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조사를 할 때는 이인복 대법관님이 1차 조사위원회 위원장이셨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컴퓨터를 보지 못하시고 그렇게 조사를 하니까 사찰 파일은 이규진 상임위원이 없다 그러네? 하니까 그냥 없는 걸로 하고, 컴퓨터를 뒤져볼 생각을 안 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탄희 판사가 얘기한 거는 뒷조사 파일은 이규진 상임위원이 없다 그러니까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 조사가 1차 마무리가 됐던 거죠. 제대로 조사를 안 했네요. 그죠? 결국은. 그리고 결론을 그렇게 내려버린 거네. 당사자 진술만 듣고,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네. 당사자. 근데 판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특히 저도 이걸 보고 이번 조사 결과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이규진 부장판사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저도 재판을 여러 번 받아봤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양반이세요. 양반에다가 그렇게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막 불손하게 굴고 그런 피고인들 많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최순실 대통령 같은 네. 분들은 법정에서 안하무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피고인들이 어느 법원에나 하루에 1명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피고인을 이렇게 타일을 내고 하고, 좋게 얘기하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조사하시는 분들도 이규진 부장이 평소에 굉장히 훌륭한 그렇죠. 분이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없나 보다. 그리고 본인이 국제인권법연구회 그때 또 회장이셨어요. 공교롭게. 자기가 회장인 단체를 자기가 탄압했다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걸 인정을 하니까 그걸 믿을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징계를 하고. 그러면 컴퓨터를 보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그냥 믿고 넘어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냥 법원행정처에서는 이게 강제 수사가 아니니까 못 내겠다. 안 준다. 그러니까 그럼 안 주면 할 수 없지 그러고 그냥 물러난 거예요. 그냥 진상조사위 이런 데서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분도 고등법원 부장판사인데 임종원 씨였거든요. 임종원. 예. 임종원 씨가 사직을 하고 네. 이규진 상임위원이 감봉 4개월 징계받고, 네. 그리고 이탄희 판사님은 원직 원래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은 겸임하는 그렇죠. 법원이 있어요. 그분 지금 지방 법원이 안양지원인데 안양지원으로 돌아가시고 그렇게 해서 1차 끝났죠. 네. 그게 이제 1차에서는 사실 한 분 감봉 4개월, 한 분 사표 내고 이걸로 네. 끝. 아무것도 이제 새로 드러나거나 이런 건 없고 이제 아니 드러나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에서 임종원 차장님 지시로 이규진 상임위원이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모델리게끔 판사들 보고 연구회 너네 하나씩만 가입해? 왜 2개씩 가입해? 이런 거를 이런 글을 올리고 그렇게 했던 거는 인정이 됐죠. 딱 그까지만 나온 거예요. 예. 근데 뒷조사 파일은 안 나왔죠. 근데 요번에 이제 이번에 나온 게 2차 조사인 거죠? 그렇죠. 그럼 2차 조사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이탄희 판사님이 빈말하실 분은 또 절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또 이게 뭐냐고.
그 추가 조사를 해야 된다고 의결을 했더니 법원행정처가 계속 모른 척했어요. 그냥 뭉갠 거네요. 예. 그때는 이제 법원행정처장님이 김소영 대법관님이셨는데 그래서 오현석 판사님은 인천지법의 오현석 판사님은 나흘 동안 단식 투쟁도 하셨어요. 아, 추가 조사를 좀 제대로 해달라고? 예. 근데 그때 이제 국회가 열렸는데 김소영 법원행정처장님이 여기 안에 무슨 뭐 개인적 파일을 저장하거나 사생활에 관련 파일을 저장하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걸 두고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님하고 부산고등법원의 이숙연 판사님인가 하고 또 울산법원의 또 어떤 부장판사님이 이거 영장 없이 왜 그걸 열어보냐는 거예요. 뭔 소리야? 그러니까 그분이 법원 그 조사하시는 분들이 대법원장의 명을 받았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 대법원장의 명을 받고 대법원장이 관리하는 대법원 소유의 컴퓨터를 열어보는데 그 전에 쓰던 사람 동의받으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렇죠. 일반 회사에서도 감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다 열어보는 거지. 그리고 다른 행정부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왜 법원은 왜 영장이 필요해? 그 얘기를 판사님들이 하니까 진짜 미치겠는 거죠. 참, 진짜. 그때부터 좀 저도 낌새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님하고 부산고등법원의 그 여자 판사님인데 그분들은 법원행정처에 근무하신 적도 있어요 또. 그러니까 얼마나 혐의 적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반발하기 전부터 그 판사님들이 어떻게 조사위원으로 일하신 판사님들이 어떻게 하셨냐면 키워드를 넣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에서 어떤 특정한 단어가 들어있는 파일을 검색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윈도우 검색기에 보면 그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걸 키워드로 넣어서 거기서 나온 파일들을 보고 그 파일의 제목만 보고 이거는 뭔가 문제가 되는 파일이겠다라고 판단될 때만 그 파일만 열어보신 거예요. 절대 다 디렉토리마다 다 들어가서 뒤져보신 게 아니에요. 아니, 그 윈도우 검색이 제대로 못 찾아요. 몇 개밖에 못 찾아요. 맞아요. 그것도 많이 허접해요. 사실은. 게다가 또 뭐 비밀번호 걸린 건 아예 검색도 못하고 뭐 그럴 거다. 예, 그래서 또 비밀번호 걸린 파일이 600개가 나왔어요. 600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제목만 딱 봐도 문제되는 파일들이 있었어요. 그 제목이 뭐였냐면, 인사가 들어가는, 맞아. 인사모 관련 검토 플러스 1 박땡땡.hwp. 국제입법법 연구의 대응 방안 검토, 괄호 열고 임종원 수정, 괄호 닫고 HWP. 근데 이 세 번째가 제일 무서운데, 국제인권법 연구의 대응 방안 검토, 괄호 열고 인사, 괄호 닫고 HWP. 이런 거는 비밀번호가 걸려서 내용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게 사실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뭐 일부 판사님들이 파일 공개, 컴퓨터 공개 안 된다. 영장 갖고 와라. 영장을 자기들이 아니 그 영장 어떻게 갖고 와? 왜 영장이 왜 필요하냐고. 지금 영장 이야기하는 판사들은 그럼 이 사안을 수사 의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잖아 또. 그러니까 덮자고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보면은 항상 굉장히 이게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나쁜 지식인의 표시인데 그럼 이분들은 그 뒤에 대화를 안 해요. 영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만 딱 하지 영장주의가 영장주의니 또 조사위원회라는 관청이 어딨냐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그 영장 청구권 있고 강제 수사권 있는 검찰에 수사 의뢰하자는 거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은 도대체 어떤 사건입니까? 예, 먼저 안내 말씀드리면 이번 에피소드는 저번 에피소드처럼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 재밌진 않은데 정말 중요한 일이라서 제가 사실 막 빵빵 웃길 수 있는 소재 자체는 아니죠. 굉장히 슬픈 일이고 굉장히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먼저 미리 양해 말씀드리고 블랙리스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법원의 판사님들을 몰래 사찰해서 그거를 계속 인수인계를 해왔고 그 문서를 찾아보니까 우병우 민정수석하고 그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조실장님하고 서로 판결에 관해서 의견을 주고받고 또 그걸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우병우 민정수석 의견대로 판결이 절차가 진행이 됐던, 결과는 모르지만 진행이 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냐 하면 작년 2월에 얼마 안 됐어요. 2017년 2월에 1년이 안 됐네요. 그죠? 그렇죠. 네. 1년이 안 됐습니다. 2017년 2월에 이탄희 판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 제2심의관으로 발령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2월 14일 날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인 그 이규진 고등법원 부장판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탄희 판사님을 불러서 인계받은 컴퓨터에 보면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파일들이 있다. 이 판사가 어차피 비밀번호 풀 거 아닌가? 그러면 거기 판사들 뒷조사한 파일들이 나올 텐데 놀라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 어떻게 안 놀라? 그러니까 이 판사님 그 말 듣고 놀라죠, 당연히. 그랬는데 그 다음날 이규진 상임위원님은 그 다음날이 2월 15일이었는데 인권법연구회가 법원행정처에 반발하는데 이에 반박하는 논리를 만들어서 전파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판사님이 그걸 듣고 도저히 그냥 계실 수가 없어서 그 다음 날인 2월 16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와, 대단하신 분이네요. 강직한 분이네요. 진짜. 예. 이탄희 판사님은 지금도 다행히 사직서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금 법원에 아직 근무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다른 판사님들이 알게 됐죠. 알게 되니까 전국 법원마다 판사회의 열고 그러니까 그 법원행정처 당시 그 차장님 임종원 차장. 지금 차장님. 현재 변호사죠? 예. 예. 직무에서 배제되고 그 조사위원회가 열려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보니까 그 이규진 부장판사 그 상임위원 같은 경우는 뒷조사한 파일들이 나올 텐데 놀라지 마요. 이 말 자체에서 예. 자기들이 한 행위에 대한 중대성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뒷조사라는 단어를 아예 썼어요. 그 이제 1차 그 조사 결과에서는 예. 이규진 부장판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이탄희 판사가 잘못 기억하는 것 거다. 그랬는데 맨 처음에 작년 봄에 조사할 때는 컴퓨터를 열어보질 못했어요. 그냥 왜요? 이규진 판사님 얘기랑 이탄희 판사님 얘기랑 또 주변에 있던 심의관들 얘기만 듣고 그냥 넘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규진 판사님이 내가 국제인권법 연구회를 좀 탄압하려고 한 건 사실이다. 요 정도만 이렇게 자백을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인정을 하니까 감봉 4개월만 징계를 받으셨어요. 꼬리 자른 거네요. 그죠? 뒷조사. 그러면 자기는 아무 말을 안 해요. 근데 정말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일단 판사님들 중에 일부분들이 그 컴퓨터 공개하면 안 된다. 왜 그때 비슷한 말이 표현이 그런 거였어요. 왜 남의 컴퓨터를 뒤지려고 그러느냐. 그 남의가 아니지. 그러니까. 나라 거라니까. 그렇게 공사구분이 안 돼가지고 무슨 판결을 하겠다고. 게다가 또 사실 보수 언론에서도 이 말을 그대로 계속 받아가지고 반대를 했었고 2차 추가조사 나오고 난 다음에 조선일보가 그때 제목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블랙리스트 없다. 조선일보가 뭔데?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근데 그때 이제 경향신문이 이걸 제일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드디어 법원에 블랙리스트가 나왔다. 이렇게 제목이 나오는데 조선일보는 블랙리스트가 없다. 이렇게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블랙리스트 없다는 말은 문화계 때도 나왔었는데 진짜 오늘도 술자리야? 이거 뭐 쉬는 날이 없어. 쉬는 날이. 저 과장님,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뭔데? 출근환이요. 야, 그 이름만 들어도 술이 깬다. 이리 줘봐. 이거 한의사가 만든 거래요. 자기가 먹으려고. 이거 맛있는데? 몸에 좋은 맛이네, 이거. 이 이름 뭐라고? 내일도 어김없이 출근해야 하는 당신을 위해 한의사 이상진의 출근환. 네이버 메인 말고 꼭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셔서 출근환을 검색해주세요. 정치 신세계 숍에서도 구입 가능하십니다. 블랙리스트 없다는 말은 문화계 때도 나왔었는데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문서 제목이 블랙리스트가 아니다. 거의 뭐 그 정도 수준의 얘기인 것 같아요. 블랙리스트.xls 그렇습니다. 블랙리스트.hwp가 아니니까 블랙리스트가 아니다. 아, 참. 근데 그런 얘기 하다가
그런 얘기 하다가 지금 지난주에 징역 3년 받았던 사람 4년 됐고 그렇습니다. 네. 무죄 났던 일부 무죄 났던 사람 징역 2년 받고 다시 법정 구속됐어요. 귤 까먹는 분.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없다고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딱 그 보고서를 보니까 동향, 인권법 그리고 판사 이름. 판사 이름은 뭐 오현석 판사님 또 송모 판사님 이렇게 그 인권법에서 활발히 활동하시고 또 상고법원을 많이 반대하신 분들이에요. 참호 판사. 동향 이꼬르 사찰 아닙니까? 이건? 차성환 판사님 뭐 이런 분들. 네. 그래서 그러니까 키워드가 동향 인권법 오현석 차성환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서 그 결과만 그것만 했는데도 인권법 연구회랑 학술대회를 어떻게 하면 완화시킬 것인가. 이걸 판사님들이 연구한 거. 야, 대단하다. 또 판사회의 대표자를 선거로 뽑았거든요. 예. 재작년인가부터. 예. 그 선거에 그 박노수 판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싫었나 봐요. 그 행정처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분이 되게 싫었나 봐요. 그분이 학생운동 하셨다는 이유로 싫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판사의 대표자 선거에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이렇게 박 판사님을 어떻게 하면 떨어뜨릴 것인가. 어느 대항마를 내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연구한 거. 판사들이 이건 뭐 이 국정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 법원 행정처가 국정원 하는 짓을 한 거네. 골 때리네요, 진짜. 이게 이제 제 생각에 진짜 정말 저는 친법원 변호사예요. 저는 법원이 하는 얘기는 웬만하면 다 좋게 이분 대법관이신데 지금 현재 대법관이시죠? 예. 그때는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하고 계셨죠.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돌아가면서 법원행정처장을 하세요. 최근에 물러났습니다. 예. 어제 그저께. 예. 그런데 국회에서 조응천 의원이 아니 그 오현석 판사 왜 단식하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가서 얘기 좀 들어본 적이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김소영 대법관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판사 원래 금식기도 한다. 그건 어머나 싸가지네 진짜 그거는. 이거는 조금 인품에 문제가 좀 있다. 그렇게 하시면서 비아냥되는 것도 아니고 9월 달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퇴임하실 때까지 아무 추가 조사도 안 했어요. 그냥 뭉개고 가버린 거네요. 예.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님이 이분이 또 굉장히 비범한 분이시거든요. 취임을 하신 다음에 다시 추가 조사를 명하셔서 민중기 선고법 부장판사님 또 법원 내에서 굉장히 신망이 두터우신 분입니다. 또 추진력도 있으시고 이제 그분을 조사위원장으로 임명하시고 조사를 명하셔서 추가조사위원회가 그러니까 2차 조사위원회죠. 조사한 다음에 지난주 월요일에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에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죠. 김명수 대법원장이 쉽게 얘기해서 일선 판사들의 판심을 정확하게 읽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는 해야 된다. 그래서 생각할수록 박근혜가 탄핵이 안 됐으면 양승태 후임도 박근혜가 또 그렇죠. 임명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도 뒤에 나와요. 지금 뭐 인물이 어떤 인물이다, 인품이 어떤 인품이다 얘기가 있는데 핵심은 컴퓨터인데 저는 컴퓨터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뭐 컴퓨터를 갖고 조사를 한 겁니까? 근데 이번엔 어떻게 됐냐면 김소영 법원 행정처장님이 며칠 전에 물러나시기 전에 임종원 전 차장의 컴퓨터는 제출 안 하고 이규진 상임위원의 컴퓨터 기획 1심의관, 기획 2심의관의 컴퓨터만 제출한 겁니다. 그래도 제출을 했네. 예, 컴퓨터 4대인데 세 대만 제출한 거죠. 이게 어떤 의미죠? 좀 정리를 해준다면? 그러니까 왜 4대 중에 3대만? 그거는 김 대법관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봐야 되는데 다음에 한번 만나면 여쭤보려고. 임종원 차장 컴퓨터가 거기가 그래도 좀 높은 분이니까 거기에 더 중요한 자료들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아. 왠지. 거기가 왕건이? 사실은 이제 임종원 차장님은 그 법원행정처의 그 대법관님 바로 아래 그 2인자 그렇죠. 격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모든 자료가 다 원래 차장님 컴퓨터에 모였다가 차장님이 법원행정처장님한테 뭐 구두로 보고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조사위원들이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주신 것 같긴 해요. 법원 행정조 차장이요 굉장히 실세입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 예. 차장이 대법관이 안 된 적은 몇 번 없어요. 없습니다. 거의 대법관 가는 코스예요. 예. 그럼 요번에 2차 조사에서는 컴퓨터를 제대로 뒤진 겁니까? 아니면은 일단 4대 중에 3대는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럼 예. 그 3대는 제대로 조사를 한 거라고 볼 수 있나요? 그게 또 이게 나라 거잖아요, 컴퓨터가. 그렇죠. 그 법원행정처 컴퓨터니까 일단 예산으로 구입했고, 그리고 법원 청사 안에 있고, 그리고 공무를 위해서 쓰잖아. 그리고 쓰는 사람들도 다 판사님들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용 재산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